오늘은 아이 발달을 이해하고 시기에 맞게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미취학 시기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미취학 아이들을 볼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학습보다 언어와 정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6세 아이가 한글 수학을 어려워한다고 해서 바로 학습지나 쓰기 연습을 늘리는 것은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이의 말하기나 듣기 경험, 그리고 편안한 정서가 먼저 만들어져야만 그 위에 문자 학습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한글을 힘들어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언어 처리 경험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20분보다 차라리 그림책 10분이 더 효과적이고, 그림책도 문장이 짧고 부담 없는 책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읽어주고, 아이가 다른 아이나 동생에게 읽어주게 하고, 마지막으로 엄마에게도 읽어주는 이런 소리내어 읽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언어가 훨씬 빠르게 확장돼요. 학습 시간은 길 필요는 없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하고, 대신 꾸준함이 중요하고요. 하루는 읽기, 둘째 날은 쓰기, 셋째 날은 단어 찾기 게임처럼 이런 식으로 동기를 유지하면 아이들은 게임 놀이의 이름만 붙여줘도 훨씬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학습지보다 교육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6세는 듣고 따라하는 학습이 훨씬 익숙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시기 아이들은 편안한 대화 속에서 사고력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말에 반응해주고 확장해주고 어떤 주제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지식보다 더 큰 자산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지나가는 차를 보고 차다라고 하면 빨간 차가 지나가네. 너는 어떤 차가 좋아? 이렇게 확장해 줄 수 있죠. 특히 말이 적은 아이들일수록 1대1 놀이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관계가 편안해야만 언어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사고력도 열리겠죠. 연필 접기가 어려운 아이들 정말 많죠. 이건 발달상 정상인데요. 연필은 소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먼저 크레파스나 두꺼운 색연필로 삼긋기부터 시작해 주세요. 이게 대근육을 사용하는 단계라 아이들이 훨씬 연필 잡기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 큰 종이에 크게 쓰기, 다음 단계에는 큰 종이에 작게 쓰기, 그 다음 단계에는 종이 크기를 줄여서 쓰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소근육을 발달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연필 잡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규칙을 못 지키는 아이들 보면 아직 예측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규칙을 한 번에 여러 개 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규칙은 하나씩 아주 짧고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못 지켰을 때는 무관심으로 모른 척 해주고 지켰을 때는 폭풍 칭찬해주면 작은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아이들은 규칙을 지키는 게 좋고 편한 거구나 라는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산만한 아이는 집중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놀이의 확장 경험이 부족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놀이가 지칠 때쯤에는 그 블록을 자동차로 또는 집짓기, 역할놀이로 바꿔서 놀아주면 한 가지 놀이를 길게 이어갈 수 있고요. 보드게임도 처음엔 2명, 다음엔 참가자가 3명 이렇게 확장해주면 게임 자체에 오래 머무를 수 있어요. 초등학교 시기를 살펴보면 초등이 들어가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게 많죠. 규칙도 지켜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집중, 과제, 감정 조절까지 이런 건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특히 규칙을 못 지키는 아이는 어떤 규칙을 못 지켜서 문제를 만드는지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훈육을 할 때는 짧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이가 이해했는지 확인까지. 준비물 분실이 잦은 아이라면 주의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리 훈련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먼저 꺼내놓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물건 개수를 점차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잘했는지 체크해보기.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도와주고요. 그리고 목표를 정할 때는 아주 작게, 예를 들면 받아쓰기 100점이 아니라 3문장만 맞아보기. 이렇게 작은 성공을 경험해야지만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아이는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 언어를 학습시켜야 하는데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봐야 되고, 폭력성이나 불안정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가라앉아야 아이의 뇌가 다시 작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폭력을 통해서는 얻는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이 또는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 한 문장이 아이의 감정 조절을 하는 1단계가 됩니다. 간혹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지금 말한 건 네가 바라는 일이야? 아니면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런 질문만 꾸준히 반복해줘도 아이의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나 욕설, 괴롭힘 이런 행동은 대부분 정서적으로 불편하다는 신호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나쁜 행동으로 규정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와 약속을 하되 아이에게 유리하게 조정해주면서 지키기 쉬운 약속부터 시작해주세요. 아이가 지키며 크게 칭찬해주고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이가 스스로 정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는 스스로 묻는 질문이 중요한데요. 아이에게 너는 약한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고 싶어? 또는 지금 친구에게 나쁘게 말하는 네 모습이 마음에 드니? 이런 질문이 아이의 자기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학업이 뒤처지는 아이들은 대부분 성공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더 하기 싫어지고 못한다는 생각이 굳어지는 거죠. 이런 친구들에게는 짧은 문장을 듣고 이해하는 연습부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학년 학습을 중심으로 맞춰가되 필요한 연산만 따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작은 역할을 주면 좋습니다. 친구를 도와준다던가 선생님 정리를 도와준다던가 이렇게 작고 간단한 성공 경험이 있어야 아이의 의욕을 다시 켜주는 스위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보이는 문제 행동 뒤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정서가 안정되면 학습이 가능해지고 아이들의 작은 성공이 변화를 만들게 되죠.